1963년 3월 제19차 유엔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 총회에서 논의되어 1966년 10월 창설된 다자간개발은행이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라는 명칭을 지닌 이 은행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빈곤을 타파하겠다는 목적으로 1966년 11월 도쿄에서 32개국의 대표가 참가, 12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 단체인데요.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 아래 여러가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기본적으로 세계은행의 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참여국의 출자 금액에 따라 투표권에 가중치를 둡니다. 그래서 15.67%로 가장 많은 출자금을 내고 있는 일본이 역대 총재를 모두 독식하고 있는 구조이죠. 즉,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볼 때마다 이러한 일본의 지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말도 하는데요. 일본은 가진 힘에 비해 너무 점잖은 면이 있다. 비상식적인 국가가 일본에 대드는 모습을 보이면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 지닌 일본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국가를 압박하는 모습도 보일 줄 알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 지원해줬던 금액을 돌려받든지 다른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에게서 돈을 수금받든지 해야 한다 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곤 했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벙찌게 하는 사건이 최근 벌어졌습니다. 지난 22일 공표된 바에 따르면 올해 새로 신임될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에 한국인인 엄우종 전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국장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총장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의 직속 지위로 총재 및 부총재 6인과 함께 경영진 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보직이죠. 아시아개발은행 내 재원 조달, 제도 개혁과 같은 대내외로 굵직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은 2019년부터 일본과 치열한 경제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본인들은 이전에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고, 일본 내각 역시 그들이 지닌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인들의 머리 위에는 물음표가 뜨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국인에게 핵심 권력을 주었냐는 것이죠.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고 조국을 배신하기로 결정한 것인가? 이제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마저 반일로 돌아선 것인가? 왜 대놓고 일본 주도 정책을 견제할 한국인이 핵심 보직에 앉는 것을 방치한 것인가? 라며 허탈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의 자리에 한국인이 오르게 된 것은 다른 정치 경제적 이유를 배제하고 오직 능력만을 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세계 곳곳에 로비 자금을 뿌리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된 일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겠죠. 그들은 그저 한국의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만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일본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소식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다음의 소식은 일본인들을 가장 충격에 받들일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 년 만에 인간을 다시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곳에는 지난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등의 8개국 연합체가 참여하게 됐는데요. 아폴로 프로젝트의 경우 달에서 짧은 시간만을 체류하는 것에 그친 반면 아르테미스 계획은 최대 2개월 정도 우주니 상주 가능한 베이스 캠프를 달에 건설하여 물의 흔적 등 여러 과학적 현상을 관측 증명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역시 우주항공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빠지게 되어 낙담하는 여론이 일었었죠. 그런데 지난 11일 세계지식 포럼에 등장한 짐 로이터 나사 우주기술 미션 부문장은 한국을 콕 집어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할 길은 열려있다. 우리는 많은 기술력을 지닌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2020년까지만 해도 몇 차례나 아르테미스 계획에 대한 참여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발표된 명단에는 결국 끼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짐 로이터 부문장이 느닷없이 한국에 참여 제안을 한 데는 뜻밖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사는 섀도우캠 장비를 통해 달의 영구임령 지대에서 얼음을 찾을 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런데 만약
한국의 KPLO가 나사의 섀도우캠을 탑재해준다면 우리가 달 궤도를 돌며 연금령 지대를 자세하게 분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PLO는 한국형 달 궤도선으로 2022년 8월 1일 발사 예정입니다. 달 주위를 돌며 지형 관측,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실험 등 3개월은 달 상공 100km 원궤도를 돌고 9개월은 100바이 300km의 타원 궤도를 돌며 탐사 활동을 하는 장장 1년의 거대 프로젝트이죠. 한국의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 광시야 평광 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우주 인터넷 탑재체 등 각종 첨단 장비를 실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주 후진국으로 여겨졌던 한국이 새로운 우주 강국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나사에서 이를 매우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심지어 로이터 부문장은 한국형 달 궤도선 말고도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우주 개발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달 표면에는 월면차, 전원 공급 장치, 무선 전력 전송 체계, 우주 자원 활용 ISRU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종류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필수적이다. 이 중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기술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라며 그가 한국을 나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초대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미국의 항공엔진 제조사 P&W는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최고 파트너 등급인 골드 등급으로 상향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첨단 항공기 엔진의 핵심 부품인 일체식 로터 블레이드와 케이스 등을 공급받고 있는 P&W는 세계적으로 제너럴 일렉트릭, 영국 롤스로이스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게 세계 최초로 양산 적합성 자체적인 권한을 부여할 정도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특별 대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역시 6년 동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게 장비를 독점 수주받는 계약을 맺었죠. 경쟁자들이 한화의 우수한 제품을 봤는데 적극적 행보를 보이니 P&W 역시 이를 손 놓고 쳐다보기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게 최고 파트너 등급인 골드 등급을 부여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한국의 우주항공 기술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했고 국제적 지위 역시 막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주항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한국은 절대 깨지 못하는 신의 영역이라는 오만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급성장하는 기술력에 믿었던 미국마저 한국을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는 행보를 보이자 이제 일본은 우주에서도 한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인가 라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